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갓 2년차 된 외과 정모의료 찬이라고 하고요. 제가 발표를 맡게 된 거는 이제 수술 전에 이제 프리 오퍼레이티브 매니지먼트 관련해가지고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비록 아직 저도 2년차여가지고 많이 부족하지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루 종일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고 열심히 나온 선생님들인데 방금에서 이제 갑자기 콜이 옵니다. 신한 입원을 했죠. 그래서 프리업 처방을 내야겠죠. 그런데 이번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고민이 됩니다. 뭘 먼저 해야 될지. 물론 이 환자들을 선생님들이 다 처방을 내는 건 아니고 그 각각 파트 교수님 처방만 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하고 이제 저희 연차 전공의 선생님들하고 한 이 네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 순서대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우선은 그 환자 파악을 먼저 이제 하면은 저는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 기록을 보고 환자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수술 스케줄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나와 있는 모든 그 수술 스케줄에서 네, 죄송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수술 스케줄을 보면은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 교수님께서 직접 수술 스케줄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 어시스티드 레디칼 서토탈 가스텍토미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수술 스케줄이 올라와 있죠. 또한 그 교수님들이 올리시는 외래 기록도 보면은 이 환자가 이제 대충 뭐 무슨 과거력이 있고 무슨 수술을 할 건지가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 환자는 가스트릭 캔서가 이제 로어 바디의 그레이터 커버처 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서브토탈 가스텍토미, 라파로스코픽이나 로봇을 진행할 거고, 프리옵으로 EGD하고 ICG 인젝션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각 그 선생님들이 맡으신 그 교수님들의 이제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엑셀 파일로 그 외래가 끝나면은 이렇게 파일을 보내주십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더 자세하게 환자분 이제 뭐 과거력이라든지 먹는 약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환자가 입원을 하고 나면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간호정보조사라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이 간호정보조사가 이제 사실상 이제 가장 정확한 정보고요. 이거는 이제 환자가 갖고 있는 모든 과거력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또 무슨 수술을 하려고 왔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똑같이 이렇게 먹는 약이랑 그다음에 이 환자의 과거력에 대해서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보시면은 그 뇌출혈하고 뭐 양쪽 무릎 관절 수술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 히스토리가 있고 이번에 AGC로 그 로봇 서포터를 하고 갔고 프리오브로 EGD, RCG가 필요한 걸 알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약을 먹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오퍼러빌리티 하고 탑바에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그 여러 가지 서제스턴 이거를 보고 이제 수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수술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게 이 오퍼러빌리티하고 이 오퍼러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떠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지를 빠르게 친숙해지는 게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일하는데 좀 많이 편하실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보면 됩니다. 체스트, EKG, 그리고 헤모글로빈, 플레이틀릿 수치,
그 아에너라고 APTT, OTPT, 크레아티닌, 글루코즈, 소디움, 포타슘 그리고 유리놀라시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은 협진이 필요 없는 거고 이런 결과 안 나왔을 때 협진이 필요하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환자의 이제 과거력이라든지 먹는 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APCT를 찍었거나 체스트 CT에서 뭐 이상한 게 있는지 아니면 뭐 에코나 아니면 PFT를 했을 때 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협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카디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EKG가 노멀이거나 아더와이즈 노멀 보더라인이면 협진이 필요 없습니다. 그 외에는 협진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게 그 협진 가이드라인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밑에 있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협진이 필요 없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환자분 혈압만 있을 때에는 이제 뭐 75세 미만이거나 혈압약만 먹고 있고 BP 컨트롤 잘 되고 있으면은 마취가에만 협진을 내면 되는데 75세 이상이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카디오에도 협진이 필요합니다. 그거 외에도 뭐 환자분이 뭐 체스트 페인이라든지 체스트 디스컴포트 이런 거가 있으면은 당연히 카디오 협진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뭐 스테미 히스토리라든지 COD 뭐 베슬 디지즈라든지 PTC 히스토리가 있거나 판막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모더레이트 뭐 리거지스테이션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당연히 카디오 협진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에코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 당장 그 다음 날에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리 그 선생님이 그 환자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에코를 찍어오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그 능력과 내과 선생님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수술 전에 에코를 찍어서 수술하는데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 히스토리에서는 특히 이런 에코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인디케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 팔모에서는 당연히 뭐 COPD, 아스마, 브론키엑타시스 이런 히스토리가 있으면은 PFT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팔모 그 협진을 봐야 됩니다. 뭐 아스마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유해져가지고 3년 이상 됐으면서 뭐 메디케이션을 안 먹고 현재 뭐 증상이 없으면 마취과 쪽에만 협진을 진행하면 되고 그 외에도 emphysema나 뉴모니아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그 팔모 히스토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뭐 결핵이 많아서 결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증상이 없으면서 심플 뭐 결핵 히스토리가 있거나 체스트 쪽에서 뭐 이러한 소견이 있으면 협진은 필요 없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결핵 컬처 세트까지 진행을 하고 팔모 협진이 필요합니다. 체스트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요즘 가이드라인이 조금 유해져가지고 이런 그 7가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진이 필요 없고 이거를 지금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이제 협진 가이드라인도 그 PDF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저희가 다 공유를 해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있어도 그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꼭 헐모 협진을 봐야 되고 그 외에도 체스트 CT에서 뭐 이런 뭐 미네랄 플루럴 리피전, 서브세멘트 아틀레타시스, SPA 뭐 이런 경우에는 그 팔모 협진이 필요 없습니다. 뭐 당연히 PFT가 에브노멀 하거나 그러면 팔모 협진을 진행해야 되고 엔도크라이너즈 같은 경우에는 그 DM 히스토리하고 상관없이 환자분 그 혈당이 150 이상이거나 아니면 헤모글로빈 A1C가 8.0 이상이거나 유린에서 글루코즈가 1 포지티브 이상인 경우에는 엔도크리노즈 협진을 보고 그 마취과 협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그냥 단순히 당뇨만 있고 이 상황에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그 마취과 협진만 진행을 하면 되고 이러한 상황에는 이제 협진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갑상선 기능 관련해 가지고는 갑상선에 뭐 노들이 있거나 하이포사이로이드, 하이퍼사이로이디즘, 뭐 사이로이드 수술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PFT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PFT에서 이제 정상 소견을 보이면 협진이 필요 없지만 약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은 PFT가 에브노멀 하면은 각각 이제 엔도 협진을 봐야 됩니다. 그 신장내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비온 크레아틴인, 소디움 포타시움 레벨을 보고 이게 에버노멀 하면은 당연히 신장내과 협진을 봐야 되고 그 이 환자가 투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꼭 그 투석 관련해 가지고 신장내과 백업 협진을 해서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뭐그 소화기내과 같은 경우에는 OTPT가 50 이상이거나 아니면 B바이럴, C바이럴인 경우, 강경화인 경우에 당연히 이제 소화기내과 협진을 봐야 되고 그 헤모글로빈이 8 이하이거나 플레이틀릿이 5만 이하 아니면은 INR이나 APTT가 에브노멀한 경우에는
저희가 혈액내과 협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뇌경색 히스토리가 있거나 내추럴 히스토리가 있으면 당연히 각각 신경과나 신경외과를 봐야 되고 C 스파인 쪽에 수술한 경우에는 이게 그 각 병원마다 다른데 그 각 병원마다 뭐 짝순 날에는 OS, 홀수 날에는 뭐 NS 이런 식으로 각각 그 NS하고 OS가 같이 협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캐로티드 쪽에 문제가 있거나 시저 히스토리가 있거나 아니면 브레인 쪽에 애뉴리즘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신경과하고 신경외과 협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환자가 뭐 그 이러한 정신과적 과거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 정신과 협진을 진행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약을 안 먹은 지 뭐 3개월 이상 됐으면서 환자분 증상이 없으면은 최근에 이제 협진을 안 봐도 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 코로나 환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날에 이제 열이 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꼭 그 민년차 선생님한테 노티를 해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 코로나 증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마취과가 수술을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환자가 가래가 있다든지 아니면 환자 뭐 기침 증상이 있거나 뭐 그런 코로나 관련된 심텀이 있는 경우에는 꼭 당직 시간에 그 민년차 선생님한테 노티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 아니면은 뭐 혹은 스텝 노티를 해가지고 코로나 검사 나가고 뭐 첫 케이스였으면은 첫 케이스 수술을 받고 나온 거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열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밸리에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수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것까지도 민년차 선생님한테 노티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하고 갑상선 질환 그리고 내추럴 히스토리가 있고 그다음 먹는 약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행한 랩상에서는 뭐 체스트에서는 특이 소견 없었고 피검사에서도 특이 소견 없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찍은 EKG에서 에브노멀 EKG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내추럴 히스토리 갑상선 저하증하고 에브노멀 EKG로 각각 NS, 엔도 그리고 카디오 협진이 필요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협진을 진행을 해가지고 내분비내과에서 수술 괜찮다고 얘기했고 그 내추럴 히스토리 가지고 그 NS에서도 수술 진행한 거 괜찮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카디오에서도 수술하는 거 괜찮다고 하면서 저희가 이 마취과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논의라고 하는 게 수술하는데 수술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최종 답변을 받아가지고 이 환자는 그 예정대로 수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오퍼로 관련된 거였고 이제는 프리오 모더하고 익센 메디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정현빈 교수님이 살짝 얘기해줬던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선생님들이 많이 그 이미 다 인계를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웬만한 일렉티브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약속 오더가 다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오더 그 인계 받은 대로 우선은 환자를 처방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 약속 오더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오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 로봇 수술을 할 건데 뭐 이런 뭐 지시 처방 뭐 오픈이랑 라파스코피 수술 동의서도 출력해달라는 동의서 아니면은 이 환자는 DM 히스토리가 없었는데 DM 플루이드가 같이 섞여 있는 오더 이 환자는 투머 마커는 나갔으니까 이런 투머 마커 이런 처방을 빼야 된다든지 이런 그 짜잘한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속 처방 안에 이제 프리옵 오더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꼭 잘 파악을 해가지고 중복되는 오더가 있거나 아니면 환자분에게 그 필요 없는 오더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프리옵 오더를 냈고 프리옵 오더에다 추가로 이제 수술 전에 주는 안티 그리고 아까 심장내과 협진 보면은 심장내과에서 이제 그 스터디 인롤된 환자여가지고 그 팔로업 협진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팔로업 협진도 됐고 그다음에 종양내과 마취과에 이제 마취과에 협진을 내가지고 마취과에서 수술하는데 문제 없다는 거 답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지참력 컨펌을 해달라고 연락이 오죠. 그런 지참력을 또 확인을 하고 내고 싶은데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걸 다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약을 줘야 되는지 이런 거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크게 한 5가지 정도 카테고리를 나눴고요. 우선은 이제 아까 정은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데 일단 카디오베스큘러 메디케이션은 웬만해서는 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타 블로커 줘도 되고 스타틴, 알파 2 아고니스트, 칼슘 채널 블로커 이런 거는
저희 수술하는데 큰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없고 환자분 혈압 조절하는데 조절을 하고 나서 그리고 마취하고 나서 이제 하이포텐션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도 거의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다만 ACE 이니비터라든지 ARB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조절이 안 돼 하이퍼텐션이나 아니면 하트 페일러 있는 경우만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하고 나가지고 저혈압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다이유레틱스 같은 이런 약들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하이포칼레미아나 아니면 하이포볼레미아 같은 걸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웬만해서는 주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당연히 저희는 뭐 수술하는데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출혈이기 때문에 안티플레이틀릿 에이전트,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클로피도그램, 플라빅스 이런 거는 웬만해서는 안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메카니컬 하트 밸브가 있거나 AP 히스토리가 있거나 DVT 프로필락시스를 꼭 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수술 전에 저희가 심장내과 쪽에 협진을 내가지고 그 약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런 게 다 거기서 권장을 하는 대로 조절을 하면 되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이 브리징 테라피, 헤파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따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 이제 아스피린, 플라빅스 같이 이제 피를 묽게 하는 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뭐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10일 정도, 파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일에서 8일 심장내과 답변에 따라서 다른데 각각 이러한 시간 전에, 이러한 일수 전에 끊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 잘 모르겠으면은 저희 협진을 내면은 협진에서 이제 착하게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그럼 그거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 외에도 이제 DM 메디케이션 같은 경우는 전용민 교수님도 이제 DM 메디케이션 웬만해서는 끊는 게 좋다고 얘기했고, 저희가 이제 DM 메디케이션 끊고 나서 이제 DM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포글라세미아하고 그다음에 하이퍼글라이세미아 이거 두 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방지를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웬만한 DM 약은 끊는 게 좋고 따라서 이제 환자가 이제 DM 약을 안 먹고 있으면은 뭐 새벽에는 하이포에 빠지고 밥을 먹으면은 갑자기 이제 고혈당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DM 플루이드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DM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GRK 레지메라고 그래가지고 보통은 CTW에다가 휴물리날 12에서 18유닛을 섞은 거 거기에다 추가로 저희가 플라즈마 솔루션 이렇게 줍니다. 보통 플라즈마 솔루션을 주는 이유가 플라즈마 솔루션에 이제 포타슘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하이포칼레미아 같은 거에 빠지지 않는 방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CTW에다가 휴물리나를 섞으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공급을 해주면서 저혈당에 빠지지 않고 저혈당이나 고혈당에 빠지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혈당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플루이드 레지멘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플루이드를 줬는데도 혈당이 너무 조절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환자가 ICU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혈당 컨트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인퓨전 펌프를 사용을 해가지고 인슐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 처방에 보면 이런 프로토콜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보통은 이제 환자분 혈당이 너무 조절이 안 되면 일찍 입원을 해가지고 병실에서도 이제 인슐린 프로토콜을 진행을 해가지고 적절한 인슐린 농도와 그런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수술 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오어주번트 케모세라피가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여러 증상이 나오는데 그때 간간히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고 그러면서 이제 HPA 엑시스가 서프레션이 되면서 저희가 수술하면서 이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드레날 크라시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보통은 내분비내과 쪽에 협진을 진행을 해가지고 뭐 오버나이트 코티졸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검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HPA 엑시스가 서프레션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서프레션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뭐 스테로이드 커버리지나 이런 거는 필요 없고 만약에 이제
HPA 액시스가 서프레션이 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내분비내과에 이제 컨설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보통 내분비내과에서 주는 레지메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코티존을 수술 전에 100ml를 프랩을 해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 바로 투여를 하고 그 8시간 간격으로 그 스테로이드 하이드로코티존을 그 100ml를 주고 그 다음에 50ml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즈 리덕션을 하면서 HbA 액시스 서프레션 돼가지고 하이포 그 아드레날 크라시스에 빠지는 걸 좀 방지를 하는 저희가 레지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이로이드 관련된 그 약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다 주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뭐 사이로이드 그 하이포 사이로이디즘이 있는 경우에는 뭐 레보티로신 이런 약은 꼭 줘야 되고 반대로 이제 뭐 그 그레이브스병 같이 이제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사이로이드 스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서프레션 해주는 약도 꼭 줘야 됩니다. 사이카이트리 메디케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대부분 이제 협진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신경과나 아니면은 그 정신과에서 거의 웬만한 경우 안티사이코틱스 같은 경우는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고 뭐 리튬, 뭐 발포르 에시드 같은 무드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은 그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MAO 이네비터 같은 경우는 그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저희가 그 수술 후에 흔히 사용하는 트리들, 패치든 이런 거하고는 그 앱솔루트 컨트라 인디케이션이어가지고 저희가 페인 컨트롤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 환자, 제가 맡았던 환자 중에서 꼴레 수술을 하고 나서 이 환자가 이제 그 파킨슨병이 있어가지고 MAO 이네비터를 먹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환자가 CKD-온 ESRD여가지고 아모브로펜 같은 NSAID 계열도 약을 못 주는 경우였고 이 환자가 올라오자마자 이제 페인을 호소를 하는데 딱히 줄 만한 약이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MAO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끊거나 아니면은 그 신경과 쪽에 이제 협진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 약을 어떻게 조절을 할지 같은 걸 꼭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제 똑같은 내용이고 뭐 안티파킨슨 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꼭 그 웬만해서는 계속 주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드마드 같은 뭐 메소트렉세이트, 설포살라제, 하이드로클로리킨 같은 것도 이제 충분히 줘야 되고 바이오로직 드마드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당연히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그 일렉티브를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도수 사이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플랜 잡는 걸 권장합니다. 또 다른 약, 나머지 이제 수많은 약들이 있는데 저희가 꼭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베네핏하고 애드버스 이펙트를 고려를 해가지고 투여를 하는 걸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 환자에서 위암 수술을 할 건데 굳이 소화제 같은 거를 아침에 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제 허니아 수술 같은 거를 해가지고 수술이 1시간 정도면 끝날 건데 유방암 수술 히스토리 환자에서 타모시펜을 굳이 끊어야 될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뭐 충분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민낯차 선생님한테 노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정은민 교수님 같은 입원 전날 교수님께 상의를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또 그 논의를 할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렇게 업투데이트 같은 곳에 이제 페리오퍼레이티브 메디케이션 매니지먼트라고 치면은 여기 이제 거의 웬만한 약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신시로이드는 당연히 줘야 되고 투베로 같은 경우에는 ARB하고 스탄틴을 섞은 약이어가지고 주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약은 소화제여가지고 홀드를 했고요. 이거 케이스 이제 제가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케이스를 좀 만들었는데 61세 남한 하이퍼텐션 DM 과거를 있고 이런 메디케이션 먹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비바이럴 HCC 진단해가지고 내일 센트럴 로베토미를 할 예정이고 평소에 혈당 조절이 잘 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센메디를 컨펌을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어떤 약을 주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저기 그 셔츠 입은 남자 선생님. 이 약이 어떤 성분인지는 제가 그 옆에 다 적었습니다. 뭐 당연히 아스피린 같은 거는 홀드를 해야 되고 뭐 이거는 DM 메디케이션과 당연히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홀드하고
이거 같은 게 업로드 표 오메살 타임 뭐 다이아자이드인데 이 사이아자이드는 이제 또 다이어틱스여가지고 이걸 홀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줄 수 있는 거 업로드 피 오메살 타 그리고 이거 바클로이드 에테카비를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 사이로이드 캔서로 이제 그 수술 예정이고 바이폴러 과거력을 이러한 약을 먹고 있는 환자인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줘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세로피라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약이어가지고 정신과에 협찬이 됐고 정신과에서는 투약을 홀드해도 괜찮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로피라고 리튬 같은 경우는 홀드를 해가지고 신체욕심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환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안티코아귤레이션이 필요한 경우, 뭐 메카니컬 밸브가 있거나 APP 스톨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약을 줘야 될지 보면은 헤파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해가지고 저희가 브리징 테라피를 해서 와파린 먹고 있는 사람을 헤파린으로 바꾸고 수술한 다음에 다시 헤파린을 와파린으로 바꾸는 이제 브리징 테라피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되고 모든 환자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교수님이나 아니면 민여처 선생님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이걸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페이스메이커 같은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페이스메이커는 이제 정기적 신호인데 저희가 이제 수술 중에 보비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그 전기 신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꼭 이런 경우에는 박동기 모드 체인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수술 보통 이제 전날이나 전전날에 입원을 해가지고 모드 체인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스메이커에 뭐 여러 이런 화려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 우선은 카디오 협진을 내가지고 카디오에서는 이제 브리싱 세라피를 진행을 하자고 해서 브리싱 세라피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그 페이스메이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드 체인지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줄 수 있는 약은 이 환자 하트 페일리어도 있기 때문에 카프를 하나를 주면서 IC 프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EM 메디케이션을 갖고 그 프리어 모드까지 냈는데 저희는 이제 수술 동의서가 나왔습니다. 수술 동의서는 시작 전에 이제 동의서 내용을 꼭 읽는 거를 권장을 하고 환자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 게 환자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모든 수술은 ICU 입시라고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단순 심플한 허니아도 환자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합병증 이런 것들 꼭 다 얘기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50기 CPX를 할 때 그 항목 중에서 이제 수술 뭐 환자한테 설명문 하는 거 설명 관련돼 가지고 동의서 받는 거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건지 밑줄을 치는 게 어디에 밑줄을 쳐야 되는지 뭐 ICU나 뭐 사망 가능성 이런 거 설명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수술 동의서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다 하면은 당연히 저희가 밤새게 되고 뭐 근무를 계속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에게는 비고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사실 모든 교수님들이 매일매일 수술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데이타임 때 중간에 남는 시간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 데이타임 동안에는 입원을 미리 할 환자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퍼러빌리티라든지 수술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아니면 오비제 뭐 이런 그 코업 내용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미리 틈틈이 그 정리를 해 놓으면은 그 수술 전에 이제 오퍼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또한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추가적인 이제 뭐 패솔로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비고란에다가 정리를 해놓으면은 교수님 회진 도실 때 뭐 이 환자 패솔로지 나왔는지 아니면 이 환자 뭐 무슨 랩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빠르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프리 오퍼레이티브 환자 매니지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꼭 비고란을 틈틈이 정리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윤년차 선생님한테 논의를 해가지고 윤년차 선생님한테 헬프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저는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팔로우면 팔로우 쪽에다 협찬을 거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신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거기 협진창에 보면 뭐 홀수 달에는 뭐 NS, 뭐 짝수 달에는 뭐 OS 걸어주세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협찬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3년차 신동현 선생님이 수술실 환자 준비 및 관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년차 신동현이고요. 유천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수술 전에 이제 오퍼러비를 다 챙기고 돈다 받고 준비가 됐으면 이제 수술방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 슬기로운 생활, 의사 생활 다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 나오는 분들이 다 서저리 파티여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GS가 2명이나 나오고 있고, 네, 수술을 하는 과정을 굉장히 실감나게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여기 GS에 오신 분들은 수술을 하고 싶어서 온 거기 때문에 그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이제 수술실 환자 준비랑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봉합상, 우리 실 사용하는 거, 그리고 봉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수술실에 이제 환자 준비 과정을 보면은 이송지원분이 환자분을 모시고 전처치실로 오면은 전처치실에서 이제 마취과 간호사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할 때 이제 뭐 어떤 수술을 받을 건지, 뭐 수술 부위가 어딘지, 마취과 교수님 이런 거를 확인하고 나면은 이제 수술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수술방으로 이동할 때 마취과 간호사 선생님이랑 저희 보조 인력, 뭐 PA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인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전공의 선생님이 같이 이제 수술방을 가고 수술방에 가서 이제 수술 침대로 옮기고 나면은 환자가 이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무릎 고정을 해주고 들어가서 환자 확인이랑 고정, 그 다음에 이제 마취를 진행하게 되는데 마취한 다음에 전처치로 이제 A 라인이나 C 라인, 폴리 아니면 액티브 같은 거를 필요하면 넣게 됩니다. 넣고 나서 이제 환자 포지션을 잡게 되는데 이 포지션은 우리가 수술하기 용이하게 하는 포지션을 잡는 건데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파니, 뭐 아니면 리소토미, 잭나이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나중에 설명도 드릴 거고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이제 페인팅이라고 해서 소독을 하게 되죠. 소독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드랩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자세를 잡을 때 이제 환자분이 전신 마취되면은 전혀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에서 뭔가 잘못되게 되면은 그 압력 손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거에 심해진 경우는 욕창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세를 잡을 때 환자분이 이제 압력 손상을 받지 않도록 심한 경우에는 그쪽을 패드를 대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피해를 좀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과별 수술이랑 환자 준비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갑상선 내분비를 거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는 이제 오픈이냐, 곧이냐, 트랜스 오랄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픈 같은 경우도 MIT라고 해서 미니멀 인베이시브 다이렉토미 그래서 한 2에서 3cm 정도만 절개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컨벤셔널은 한 5에서 6cm, 정말 심한 경우는 8cm, 10cm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절제 범위에 따라서는 뭐 로벡토미, 이스맥토미, 다이렉토미가 나눌 수 있고 다이렉토미는 뭐 토탈이냐, 서브토탈이냐, 파셜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이제 캔서의 경우 림프노드 다이섹션도 같이 하게 되는데 센트럴 컴파트먼트 다이섹션은 이제 우리 사이로이드 중간에 있는 센트럴 노드를 말하는 거고 MRND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이나 좌측이나 이제 넥 노드로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MRND를 하게 되고 또 IJND
약간의 변이만 있는 경우는 인트라주굴라 넥타이섹션에서 조금만 진행하기도 하고요. 사이렉토미 외에도 이제 부갑상선 절제술을 하기도 하고 우리 갑상선 내분비외과에서 이제 부신 절제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 과정을 보면은 이제 갑상선의 준비 과정은 그 전처 추실부터 생기게 되는데 먼저 이제 잔머리가 나오지 않게 이렇게 테이핑을 해주는데 보통은 귀를 덮어서 이제 플라스터를 붙여주게 되는데 우리 MRND 같은 경우는 넥 다이섹션을 여기까지 올라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MRND의 경우 이렇게 귀를 내어주고 테이핑을 하게 됩니다. 보이나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 포지션을 잡을 때 보통 수파인인데 수파인에서도 환자가 마취가 되면은 어깨를 들어서 밑에 젤바를 넣어줘가지고 젤바를 넣어주고 고개를 꺾어서 이제 갑상선이 최대한 노출이 되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입술 아래부터 입술 위까지 이렇게 페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봇 하는 과정인데 로봇은 이렇게 겨드랑이로 진행이 됩니다. 겨드랑이로 진행이 되고 보통은 병변이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오른쪽에 있을 거고 양쪽인 경우에는 더 큰 병변, 메인 병변을 겨냥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겨드랑이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른팔을 피고 그다음에 이제 드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 들어가서 로봇이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부신 절제술을 하게 될 때 하는 포지션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력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이제 젤바나 손패드 같은 걸 쭉 대줘가지고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상선 포스트 콤플리케이션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하이포칼세미아가 자주 생길 수 있는데 우리 갑상선을 수술할 때 부갑상선을 다 보존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부갑상선을 보존하더라도 이제 갑상선으로 가는 이제 혈관들을 자르기 때문에 자르게 되면은 블러드 서플라이가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파라타이로이드의 디스펑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 체내에 칼슘이 부족한 하이포칼세미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증상으로는 이제 쉐보스텍사인이나 크로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칼슘을 주게 되면은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갑상선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카운트 라린자 너브가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이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다치게 되는 경우는 이제 홀스넥스, 쉰목소리가 생길 수가 있고 교감신경이 다치는 경우는 이제 호너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토시스, 마이오시스, 안드로시스 이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갑상선 주변에 우리 임파선을 절제할 때 임파선이 많이 절제되거나 아니면 토라익 덕트가 손상이 되는 경우 카일 리키지, 배액관 이제 카일한 양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굉장히 갑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넥스웰링인데 우리 수술하고 나서 선생님들 많이 당직 쓸 때 밤에 선생님 갑상선 수술한 사람이 목이 부어요 하면은 당장 가서 봐야 돼요. 만약에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심한 경우는 병동에서 이 절개창 부위를 열고 디컴프레션을 해줘야지 환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이렇게 문들을 열고 바로 수술방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방외과인데요. 유방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이나 로봇으로 나눌 수 있고 익시전이냐 아니면 캔서의 경우 이제 파셜 마스텍토미 아니면 토탈 마스텍토미라고 하고 토탈 마스텍토미의 경우는 이제 원래는 클래식하게는 이제 유방을 제거하는 거를 토탈 마스텍토미를 하고 제거하는 경우를 이제 NSM이냐 SSM이냐라고 나뉘는데 NSM 같은 경우는 니플을 스페어링 하냐 아니면 이제 니플을 날리는 경우는 스킨 스페어링을 마스텍토미를 하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파셜 마스텍토미를 하는 경우 우리 이제 부분 절제를 하게 되면은 전절제를 하는 경우는 그냥 다 제거를 하게 되면 되는데 부분 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병변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져지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만져지지 않는 경우는 그 부위를 표시해야 되는 이제 수술 접치인 로컬리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 수술은 유방 수술과 겨드랑이 수술로 나뉠 수 있는데 겨드랑이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암의 경우, 캔서의 경우 겨드랑이로 전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 이제 노드 다이섹션, 노드 절제를 해야 되는데 SLMB 같은 경우는 센트럴 림프노드 바이옵시, ALMB 같은 경우는 엑실라리 림프노드 림프노드 다이섹션 그래가지고 우리 전이가 이제 영상에서 보이지 않았던 경우 내 암인 경우는 그래도 이제 센트럴 림프노드 바이옵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수술 전에 병변이 있는 쪽에다가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가 포함된 주사를 맞게 되면은
그게 림판지오라고 하는데 그 주사가 이제 림파절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할 때 이제 그거를 센싱하는 기계를 통해 가지고 가장 먼저 올라가는 이제 림프절을 떼서 조직 검사를 보내서 긴급 조직 검사에서 만약에 암이 없다고 하면은 그대로 끝나는 거고 암이 있다고 나오면은 이제 SLMB에서 ALB로 전환이 돼서 겨드랑이 림프절을 이제 레벨 1, 2, 3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수님 판단해서 어디까지 절제하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준비 과정을 보면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고 우리가 수술할 부위에 팔을 피게 됩니다. 팔을 피게 되고 이제 밴딩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이 팔을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은 밑에부터 닦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드랩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쪽은 소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감싸주고 팔을 감싸서 이제 에이셉틱하게 해주는 거고 이렇게 드랩을 치고 수술 진행하게 되고 포스트 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운드, 블리딩, 림파데마, 너브 이전이가 있는데 우리 이제 유륜 주변을 수술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절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은 괜찮지만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 니플의 네크로시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수술한 경우 그리고 니플 스페어링 마스크림을 한 경우는 이제 매일 이제 환자분 운드를 보면서 니플 색깔이 변하지 않는지 관찰을 해야 되고 또 블리딩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 블리딩이 생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브루이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단순 브루이즈만 생긴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스웰링이 생기면서 액티브 블리딩이 있는 거냐를 판단해서 보통 블리딩이 있는 경우 바로 재수술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이비를 감아주고 컨저버티브 케어를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임파선을 제거,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을 많이 제거한 경우는 이제 림프에데마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레벨 1, 2, 3, 4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비를 감아서 치료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심하게 겨드랑이 림프노드 제거하는 경우 이제 신경 손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윙드 스케플라 같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담체 뇌과인데요. 이제 간담체 뇌과는 크게 뭐 리버냐, 판크레아스냐, GB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는 뭐 오픈, 랍바, 로봇,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랍바로 우선 이제 이번 모빌리제이션을 우선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운두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절제 범위에 따라서는 로벡톰이냐, 세그멘텍톰이냐, 웨지 릭세션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판크레아스 같은 경우는 뭐 PPPD냐, 디지털 판크레아톰이냐, 그리고 스플레넥토미를 포함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GB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꼴레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슨 꼴레만 있는 게 아니고 파셜 꼴레냐, 라디크 꼴레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술 포지션은 이제 수파인 포지션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포스트 컴플리케이션은 이제 우리는 간담체까지는 이 바일이 나오는 감도를 다루기 때문에 바일 릭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일 릭이 있냐 이런 색깔이 이제 바일이고요. 그리고 POPF는 이제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판크레아틱 피스출라인데 판크레아스 수술한 경우는 이제 POPF가 생길 수가 있는 이런 경우 이제 운동 힐링이 굉장히 늦고 회복이 늦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판크레아스를 자르는 경우는 우리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환자분마다 다르지만 수술 후에 DM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글루코스를 잘 팔로우 해야 되고 딜레이드 가스트릭 엠팅은 장수도 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고 다음은 위장관외과로 수술 방법은 뭐 오픈이야 아까는 로봇이 나올 수 있고 토탈 아니면 서토탈 결제 범위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전에는 서토탈 하면 디지털 그 가스토미를 말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프록시말 가스토미 그러니까 이제 근위부만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간담체과부터는 우리 외과는 크게 이제 리섹션 하는 분과가 이제 유방외과, 갑상선 대분비외과가 이제 절제만 하고 끝나는 거고 리컨스트럭션을 하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합병증 발생률이 더 높아져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메이저와 마이너가 나뉘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간담체 외과부터는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해주는 과게 되고 합병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위장관외과도 이제 절제를 하고 나서 리컨스트럭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글루스 1이냐, 2냐, 루에나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글루스 1은 이제 카스트로 디오데노스토미가 되는 거고 이제 위와 12장을 그대로 자른 다음에 그대로 이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오데넘이 보통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겨오는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너무 절제 범위가 위에서 잘리게 되면은 밑에 있는 소장을 끌어다가 붙이게 되고 이게 이제 빌로스 2가 됩니다. 이런 경우 뭐
아이소페리스타틱이냐, 아니면 안티페리스타틱이냐, 소화되는 방향이 반대냐, 뭐 같은 방향이냐 이런 걸로 나눌 수 있고, 또 이제 대장 앞으로 하냐, 뒤로 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어, 그다음에 이제 루에나이 이런 것도 다 안 되고, 그 전자제 하는 경우도 대부분 루에나이로 되게 되고,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스트 같은 경우는 웨지 디섹션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위장관도 스파인 포지션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포스트 가스트릭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위장관에 이제 위를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이제 가스트릭 엠팅이 잘 안 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제거 그 이제 아나스토모시스 사이트에 잘 힐링이 되지 않는 경우 리키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배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컨저버티브 케어나 안티바이오틱스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장내과로는 뭐 오픈 낙과 로봇으로 나뉠 수 있고, 크게 이제 콜론을 수술하냐, 렉텀을 수술하냐, 아니면 에이너스를 수술하냐라고 나뉠 수 있고, 대부분은 뭐 콜론 캔서, 렉탈 캔서로 수술하게 되고요. 수술하는 범위에 따라서 수술명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이제 어센팅 콜론, T 콜론, 이제 디센딩 콜론, 시그모이드 콜론, 렉텀 이렇게 나뉘는데, 뭐 이쪽에서 수술하게 되면 라이트 헤미콜렉토미,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익스텐드 라이트 헤미콜렉토미, 뭐 레프트 헤미콜렉토미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특히 이제 LAR, 뭐 AR, LAR, 울트라 LAR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에 나누는 기준은 이제 그 페리토니얼 플렉션 위쪽에서 하면은 이제 그 AR이게 되는 거고, 그 아래에서 하면은 LAR, 그리고 이제 AV 상방 뭐 60M 뭐 미만에서 하게 되면은 뭐 울트라 LAR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울트라 LAR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배 쪽에서 복강근 공원에서 수술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랫상이라고 하는데 밑으로 내려 상온에서 접근하는 거를 같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장학문외과는 특히 이제 다른 분과보다 포지션이 중요한데, 이제 리스토미 포지션도 있고, 잭나이프 포지션, 스파인 포지션, 여러 가지 포지션을 하고 수술하게 됩니다. 리스토미 포지션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주셔도 되는데, 이제 COR의 그 에이로젯도 안쪽으로 가면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발걸이가 있고, 젤패드, 이제 암염 손상을 적게 받아야 젤패드가 있고, 그리고 이걸 연결시켜주는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를 보면은 여기에 액세서리를 걸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발걸이를 걸어주게 됩니다. 걸어주고, 네, 이게 올바른 자세, 잘못된 자세. 어쨌든 이제 환자의 발을 올려놓고 요거는 각도를 조절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SCD, DVT를 방지하기 위해서 SCD를 감아줘야 되고, 그리고 환자가 이제 우리 락바로 진행하게 되면은 환자를 이렇게 막 움직여요. 침대 각도를 막 틀고,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체스트 밴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픈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거의 스파인처럼 비슷한 각도로 하기 때문에 체스트 밴드는 안 해요. 잭나이프 포지션을 하는 경우는 이제 감염성 방지하기 위해서 베개나 젤패드 같은 거를 여기다 대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대를 가장 높게 올린 다음에 플렉스를 눌러가지고 대충 이런 모양이 되게 되고, 환자가 이렇게 눕게 되면은 필요하면 이제 플라스터 같은 걸로 이제 항문을 벌려가지고 잘 보일 수 있게 하고 페인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플리케이션으로는 이제 운드 컴플리케이션, 뭐 아나스메시스 컴플리케이션, 아니면 스토미 릴레이트 컴플리케이션, 스토마토케이지, obstruction, 일리오시스. 대장문외과에서는 이제 변이 지나가는 곳을 수술하다 보니까 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생기게 되면은 뭐 세틱 쇼크까지 올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무서운 분과이기 때문에 항상 환자의 이제 바이탈이나 뭐 랩, 그리고 운드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봉합사인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뭐 교수님이 외래 가야 되니까 배 닫고 마무리해라 이렇게 했는데, 옆에 간호사가 선생님 술 뭘로 드릴까요 했는데, 선생님들은 모르니까 뭐가 있어요 물어봤는데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봉합사는 혈관을 결착하여 지혈하거나 이제 수술 창상 조직이 회복될 때까지 조직을 지지하는 이제 실인데요. 이상적인 봉합사의 조건을 보면은 조작이 쉽고 부드러워야겠죠. 그리고 매듭이 안정적으로 지어져야 되고, 조직 반응이 적어야 되고, 상처 회복을 위한 충분한 인장 강도를 지녀야 되고, 적절한 시기에 흡수돼야 되고, 조직의 손상을 적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흡수성이냐, 비흡수성이냐, 자연사냐, 합성사냐, 단선사냐, 복선사냐 이렇게 나뉠 수도 있는데,
자연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흡수성사는 흡수되는 거고 비흡수성은 비흡수되는 건데 자연사는 이제 우리 자연적인 물질에서 얻어낸 것들 다루기 쉽고요. 이제 합성사는 우리가 합성해서 만들어낸 거, 합성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염증 등 체내 반응이 적습니다. 그리고 단선사는 이제 매끄럽고 감염 위험이 적은데 멀티필라멘트 이제 목선사는 필들이 많이 꼬여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감염 위험이 있고 하지만 매듭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필요한 적재적소의 그 실을 골라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나일론 프롤린 저희가 많이 쓰는 실인데 요것들은 비흡성 하면서 이제 합성사고 이제 단선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예상을 해보면은 합성사기 때문에 이제 염증 반응이 적고 모노필라멘트 염증 반응이 적겠지만 이제 매듭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나일론, 이제 프롤린이 되는데 나일론 같은 경우는 롱체인 폴리머 나일론으로 장점은 당연히 조직 반응이랑 감염 염증이 적게 합성사기 때문에 그리고 단선사고 근데 단점 매듭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멀티필라멘트가 아니고 조작성 어렵다. 너무 부드러워서 어렵다. 그리고 프롤린 같은 경우도 조직 반응이 적고 안정적인 장력이 유지되는데 똑같이 이제 매듭 안정성이 떨어지고 조작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요 차이가 나일론 같은 경우는 과수분해가 1년에 20%씩 쭉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이제 꾸며야 되는 부분에서는 사용하기는 좀 그렇다. 대신 프롤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에 장력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우리 담도 절제하고 이어줄 때 아니면 그 PPPD 할 때 판크레아토르 제주노스토미 그런 것들을 할 때 프롤린을 쓰게 되고 보통 나일론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 공합할 때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예로는 이제 실크, 자연사의 대표적인 예인데 실크 같은 경우는 비흡수성 사면서 자연사면서 이제 멀티플라멘트가 됩니다. 성분은 이제 피브로인이라는 것을 얻어낸 거고 무해고치에서 뽑아내가지고 쓰게 됩니다. 장점은 이제 자연산화과 장점이 다루기 쉽다고 했죠. 다루기 쉽고 매듭 안정성도 좋고 하지만 자연 물질에서 얻어낸 거기 때문에 이제 염증이나 감염 위험이 더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로는 이제 바이크릴이라는 PDS가 있는데 요거는 흡수성사. 지금까지는 비흡수성사가 됐는데 흡수성사면서 합성사 그리고 이제 모노필라멘트 단선사로는 PDS가 있고 멀티필라멘트는 바이크릴이 있는데 저희가 바이크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바이크릴 같은 경우는 이제 성분이 이제 폴리갈락틴이라는 거고 장점은 매듭 안정성이 좋고 멀티필라멘트이기 때문에 조작성이 높고 하지만 단점으로는 멀티필라멘트이기 때문에 조직 반응이나 염증 감염이 높다는 거고 PDS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장점이 조직 반응이 염증 감염이 적고 장기적인 안정성이 대신 이제 모노필라멘트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지고 조작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이게 좀 디베이트가 있긴 한데 바이크릴 같은 경우는 2달 이후 거의 분해되고 피부 및 조직 공학이 적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2달째는 거의 이제 0이 되겠죠. 근데 PDS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직 저항성 단기 유지가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6달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교수님마다는 이제 6달까지 유지되는 PDS를 만약에 운도가 좀 안 좋아서 잘 안 붙을 것 같다라고 하면 PDS를 사용해서 봉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봉합법인데요. 먼저 이제 스킨 클로저, 심플 클로저인데 심플 인터럽티드 수처라고 하면 인터럽티드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꼬매는 거고 보통은 이제 바늘이 들어갈 때 90도로 들어가서 90도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매듭을 짓게 되고요. 매듭 짓는 건 아마 선생님들은 이전에 다 오스킬 때 배웠을 거예요.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고 보통 이렇게 이벌전 되게 꼬매야지 이렇게 이벌전 되게 되면 인두 힐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두가 깊은 경우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더마스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매듭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꼬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다음 방법인데 더마 클로저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는 이렇게 이제 니들이 들어갔으면은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은 매듭이 밑으로 생기겠죠. 메리드 스처라고 해가지고 매듭이 밑으로 생기면은 여기 운두 힐링하는데 방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에 버티컬 매트리스 수처라고 해가지고 데드 스페이스가 클 경우 큰 게 예상이 된다. 그리고 나는 이 버전을 꼭 해주고 싶다. 이런 경우
이렇게 처음에는 딥바이트를 떠가지고 간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에피더미스만 떠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데드 스페이스도 많이 없어지고 우드도 이 버전 되게 됩니다. 다음에는 컨티뉴스 수초인데 대부분 컨티뉴스 수초는 피부 봉합에서는 잘 안 쓰고요. 성형외과에서는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컨티뉴스 수초로 피부를 잘 꼬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외에 우리 장문합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컨티뉴스 수초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쭉 이어서 한번 매듭을 지어주고 쭉 이어서 꼬매준다.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큐티클러 러닝 수척, 아메리칸 수척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컨티뉴스 수척이긴 한데, 이제 우리 에피더미스 밑에서 이렇게 쭉쭉쭉 이어서 꼬매주게 되는데, 이렇게 쭉 꼬맨 다음에 쭉 당기면은 이렇게 싹 이쁘게 꼬매지게 됩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갑상선이나 유방외과에서 이제 직선의 작은 상처에 대해서 이쁘게 꼬매줄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더마본드라고 해가지고 우리 피부에 사용하는 본드가 있고 그리고 스테플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피부를 봉합해주는 스테플러가 있고 요거 말고도 아까 전에 이제 그 아메리칸 수술을 하고 나서 테이핑만 하기도 합니다. 스테리로 이제 테이핑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부를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마다 교수님마다 사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거기 가서 이제 적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이제 저녁 식사 전 마지막 강의로 3년차 강승현 선생님이 수술 후 환자 관리에 대해서 네, 좋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식사를 위해 빨리 발표를 마치라는 특명이 있었기 때문에 2시간이 넘는 강의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쉽게 빨리빨리 하고 여러분들이 당장 목요일부터 포스트업 환자들을 볼 때 어떤 면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폭론처럼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3년차가 된 강승현입니다. 그 아까 신동환 선생님이 각 과로 국가별로 어떤 수술이 있는지 대략 설명을 해줬는데 포스트업 매니지는 다 수술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저한테 포스트업 매니지에 대해서 각 과별로 다 하라고 하면은 저도 2년 동안 다 못 배운 것들인데 여러분한테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어떤 면을 봐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폰트가 이상하네요. 되게 이쁘게 만들었는데 아무튼 일단 네 가지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건지, 두 번째로 해모박이 있는지, 세 번째로 조절이 가능한 통증인지, 네 번째는 열이 안 나는지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밥을 잘 먹고 해모박을 다 뽑고 주렁주렁 달린 게 없고 페인이 괜찮고 피부 없는 환자라면 퇴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보면서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으로 선생님들이 환자를 보러 갔을 때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매일매일 나가는 랩이나 엑스레이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는 일단 수술을 하는 과고 뭐 NS나 뭐 그런 다른 OS랑 다르게 바울을 건드리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밥을 바로 못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활학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식이처방을 넣고 환자가 주고 나면 죽 주고 밥을 나면 밥 주는데 저희는 식이처방 무조건 저희가 넣어야 되고 이따가 뭐 프라이머리 콜이나 처방하는 거 관련해서도 다시 강의를 듣겠지만 저희는 무조건 밥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희는 밥이 제일 중요하고 아침에 환자를 보러 갔을 때도 첫 문안 인사도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포스트업 엠피오가 필요한 수술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로이덱토미나 브레스트 캔서, 마스텍토미를 한 사람들한테 엠피오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뭐 바울을 안 건드렸고
마취만 깨고 환자가 좀 제정신이고 노지하면 없다면 그냥 저녁부터 죽을 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옵 MPO가 필요한 수술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MPO가 필요한 환자들이면 다이어트 빌드업을 계획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플루이드 매니지먼트가 저희가 필요한 겁니다. 저희 외과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외과의사 덕목이 플루이드 매니지먼트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저도 아직도 잘 모르는 건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외과 전공이라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다이어트 빌드업을 하게 되면 일단 MPO를 하다가 칩스를 하고 물을 먹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물을 먹다가 환자가 좀 괜찮고 뭐 방구를 낀다 하면은 리퀴드 다이어트, 미음 같은 걸 줍니다. 그래서 리퀴드 다이어트를 주면서 얼마나 먹는지, 토는 안 하는지, 매일 엑스레이가 괜찮은지 아침에 가서 물어봐야죠. 어제 얼마나 드셨어요? 방귀 끼셨나요? 그런 거 물어보고 교수님하고 아침에 상의를 하면서 이제 죽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다이어트 빌드업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환자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이어트 빌드업을 못한다면 그만큼 퇴원이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스트옵 MPO가 필요한 수술이 있죠. 아나스토모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외과는 떼기만 하는 수술도 있지만 떼고 이어주는 수술도 있습니다. 이어주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MPO를 하고 천천히 다이어트 빌드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사이로이드나 브레스트는 MPO가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외과 수술하는 것 중에서도 그냥 인트라앱도미널 수술이라고 다 MPO를 하는 건 아니에요. 콜레시스텍토미나 앞에 같이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도 빨리 끝나고 뭐 바울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 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저녁에 죽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도 심한 경우에 뭐 염증이 너무 심해서 MPO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경우에는 교수님들께서 결정하고 MPO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뭐 한 포스트 매니지에 따라 환자들마다 밥을 먹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일단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레인이죠. 해모박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해모박이 어떤지 선생님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드레인을 갖고 있을 때 해모박이 일단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사이로이드 수술하는 환자들은 목에 들어가 있을 거고 브레스트 수술하는 환자들은 가슴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 인트라 앱도미널 수술한 사람들은 배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콜론 수술을 했으면은 아래쪽에 들어가 있을 거고 리버 수술을 했으면은 리버 베드 쪽에 들어가 있을 거고 이건 선생님들이 수술방에 들어가서 어디에 넣는지를 보면 제일 좋은데 선생님들이 모든 수술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한다라면 만약에 당직 시간이라도 수술 기록지를 보면 드레인 어디 들어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정 모르겠으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색깔이 어떤지, 색깔이 변했는지, 그냥 그대로인지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냄새가 어떤지 이거는 냄새를 왜 맡을까요? 똥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에 대해서 양이 늘어가는 건지 줄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침에 환자 파악을 할 때 해모박 양을 그냥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양을 어제랑 비교해서 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를 봐야 되고 가서 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이 해모박이 색깔이 괜찮은지 냄새는 그냥 콜론 수술 때 맡아보면 됩니다. 양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턴 때 수많이 했던 그 해모박 드레싱을 하면서 해모박 색깔에 대해서는 잘 안 봤을 텐데 저희가 보통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요. 간호사들이나 선생님들이 교수님들한테 이제 드레인 색깔에 대해서 노티를 할 때 그냥 뭐 노랗습니다, 빨갛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의학 용어를 써서 노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시로스합니다, 생기노스합니다, 블러디합니다, 아니면은 뭐 바이럴 틴티드의 약간 그린 양상입니다, 브라운 색깔입니다. 이거 똥이겠죠.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거 좀 제가 구글에서 퍼온 건데 물론 색깔이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다 그렇진 않습니다. 간호사가 빨개요. PA인 것 같습니다. 생기노스합니다라고 가서 봤는데 그냥 블러디한 게 아니고 그냥 시로생기한 경우도 있고 간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시로생기하다고 해서 봤는데 피가 톡톡톡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봐야 하고 확인하기 가장 좋은 거는 바로박 안에 들어있는 색깔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를 다시 담아서 꺼즈에다 뿌려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로생기한 경우에는 뿌렸을 때 빨간색이 있다가 주변으로 약간 시로스한 양상이 같이 퍼지는데 노란색이 피면은 그냥 딱 붙는 순간 느껴지는 아 이거 피구나. 그냥 클럽도 껴있고 그런 식으로 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경험적으로 2년, 3년 동안 많은 해모박을 보면서 이게 진짜 시로생기인지 이게 블러디한 것인지 바일이 섞여 나오는 것인지 이게 시러스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인이 통증이 조절 가능한 것인가. 일단은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어디가 아픈 건지, 언제부터 아픈지 더 심해지는지, 어떻게 아픈지 피지컬을 해보고, 텐더니스가 있는지, 가서 직접 보고, 해모박 색깔은 바뀌지 않았는지, 배가 빵빵해서 아프는 건 아닌지, 또 엑스레이도 찍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인턴 때 수많이 뿌려댔던 그 포스터 패티딘들이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인턴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트 전공이로서 환자가 페인으로서 할 때 포스터 그냥 페인인지, 이게 진짜 뭔가 수술적인 인터벤션이거나 어큐트 어토벤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환자가 아프다고 할 때 POD 1일차, 2일차에 그냥 포스터 페인이겠거니 패티딘이나 트리돌 주고 지켜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당직 때 너무 바쁜 게 아니고 파트 전공이라면 꼭 환자를 보러 가서 어디가 아픈지 꼭 물어보고 1년차 때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아무리 포스터 페인이라도 피지컬 이즘이라도 한번 해보면 이게 그냥 텐더니스가 아닌지 응급실에서 보는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이거랑 다르구나라는 걸 이때도 알 수 있으니까요. 피지컬 입장을 많이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열이 안 나는가. 일단은 포스트옵에 환자가 열 나는 경우의 수는 정말 많지만 일단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것들을 나열해보자면 일단 여러분이 만약에 첫 피버를 노티를 받았을 때 환자를 보러 가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일단 운드를 까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픈 운드든 락바 운드든 운드가 깨끗한지 운드에서 퍼스가 나오지 않는지 여기가 피부 포커스는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하고 또 렁을 보고 환자가 뭐 가래가 너무 끌어하진 않는지 기침을 못하고 뭔가 숨 쉬는 게 좀 O2 요구량이 늘어나진 않는지 렁의 문제가 아닌지 또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인트라 앱도멘 수술한 환자분들이 좀 중환이 많으니까 앱도멘의 문제는 아닌지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엔 코로나가 더 많기 때문에 뭐 수술하고 코로나 걸린 환자들도 많아서 뭐 코로나 검사를 나올 수도 있겠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 아니다라고 하면은 IB 사이트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제 환자 중에 IB 사이트 쪽에 셀룰라이티스가 생긴 환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피부 환자 코를 받게 되거나 여러 환자가 열이 있다면 일단은 열이 처음 나는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처음 나는 피부라면 일단 환자를 보러 가서 피부 포커스가 어딘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나열했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뭐 렁의 문제인지 배의 문제인지 운드는 괜찮은지 다른 분의 문제는 없는데 일단 피지컬 이즘이랑 문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일단 컨트롤을 해주세요. 환자가 열나면 힘들어 하니까 컨트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발리에이션을 나갑니다. 랩을 나갈 수도 있고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죠. 렁 문제라면 체스트 엑스레이 찍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민현사한테 노티를 해서 이 사람의 열 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켜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 안티를 좀 추가해서 아까 정은민 교수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들어가는 안티보다 좀 에스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인지를 좀 상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수술하는 사람들이 고령인 환자분들이 많아요. 캔서 수술하는 환자분들은 하이퍼텐션 DM도 당연히 갖고 있는 거고 COPD도 있고 등등등등 그래서 유모니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피버가 생겼을 때 고령이고 환자가 앰뷸레이션을 잘 안 하고 오초요구가 좀 있다면 일단 고령이라면 유모니아를 좀 생각하고 테스트 엑스를 찍어보는 게 좋은 방법이고 고령인 환자분들은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도 폐렴 때문에 중환자실에 갈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접해서 만든 퇴원시키기 전 엑스레이인데 환자분들의 런케어도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배수술이라고 배만 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 아나스토모시스 리키지 같은 경우에 인트랩도멘에 생길 수 있는 피부의 문제인데 말 그대로 저희가 이온온대에서 음식물이 새거나 바일이 새서 배 안에 페리토나이티스가 생겨서 열이 나는 경우죠. 이거는 보통 이제 열이 고열이 나고 다른데 아무 문제가 없는 환자가 앱도멘에 페인이 있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아나스토모시스 리키지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CT를 교수님한테 노티하고 찍어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아주 완벽한 시간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을 제가 최근에 좀 인상적으로 들어서 기억하고 싶은 건데 1구2족 3약 3기라고 해서 뭐 한의학 시절에 쓰던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따뜻한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따뜻한 말도 중요하지만 일단 환자한테 가서 환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주세요.
그 큐큐큐큐큐라고 돼 있는 환자들도 결국에 가서 들어보면 그 환자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고 해주고 듣고 싶은 말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환자들 말을 듣다 보면 환자가 뭐 자기는 모르던 그 증상 같은 거를 캐치하고 여러분들이 매니지를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쁘고 그래도 환자한테 가서 뭐 퇴근하기 전에라도 한마디 따뜻한 말 해주면 되게 좋아하니까 좋아요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족 가벼운 엉덩이 무조건 가서 보셔야 합니다. 뭐 당직 때 피곤해요. 환자가 뭐 갑자기 간호사가 전화 와서 아 선생님 뭐 해모박 색깔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어떤데요? 아 약간 빨간데요. 자몽 주스 색깔인가요? 아닌데요. 토마토 주스 색깔인가요? 아닌데요. 그거 물어볼 시간에 가서 그냥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똑같아요. 근데 간호사들이 이제 신규고 그럼 모르니까 자기네들 자신 없으면 도티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비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편하려면 그냥 가서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모든 당직 시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물론 제 일도 포함입니다. 가벼운 엉덩이가 아니라 무거운 엉덩이를 일어나기 귀찮아서 환자를 한 번 안 본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환자를 한마디라도 더 보고 문제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3약, 뭐 의학 지식 얘기인 것 같은데 틈틈이 공부를 하고 이건 저도 잘 지키지 못하는 내용이라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는 손기술이죠. 저희는 외과 의사니까 아무래도 수술을 나중에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과 의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뭐 기술 같은 거, 조처 같은 것도 타이 같은 거 열심히 잘 연습을 하면 언제가 여러분들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시.